네, 오늘 그 특집입니다. 바로 이낙연 문재인 특집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함의될 수 있겠죠.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TV에서만 보던 두 분을 뵈니까 더 아니 또 이렇게 너무 표현하시니까 되게 어색한데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다음에 좀 팁을 주세요. 네, 오늘 특집인 만큼 좀 스피디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사진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만나서 활짝 웃는 모습을 사진에 올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말들이 있었지만 같이 화면 보실까요? 네, 너무너무 이제 활짝 부부, 문재인 부부 내외도 너무 활짝 웃고 계시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지적이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영상 싱크 있을까요?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대선 후보 김문수를 지지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공개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아주 불편한 일이다. 양산에서도 그런 공개를 전제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예에 벗어나고 대단히 잘못된 행위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사진 왜 공개했냐?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조차도 공개한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좀 반응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먼저 얘기하시죠. 뭐. 어려운 주제군요. 아니요, 뭐 어려운 주제는 이제, 아니고요. 사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민주당원들이 갖는 감정이라는 게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도 느끼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광역단체장을 역임하고 거기에 총리에 그렇죠. 그다음에 당 대표에 대선 후보. 대통령 빼고는 할 수 있는 고위직은 다 해보시고 혜택이란 혜택은 다 보신 분이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가열차게 싸울 때 외국에 나가서 갈치 낚시 하고 다니셨거든요. 네. 그러다가 복귀하셔서 정말 총선이라는 그러한 이 빅이벤트에 와가지고 그냥 민주당에다가 정말 탈당하면서 정말 분열시키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또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지지하죠. 공동 정부를 꾸리려고 하셨기 네. 때문에 사실 좀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국민의힘하고 손잡기로 하셨으면 그리로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파라는 그런 지지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일부가 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성비 의혹으로 그렇죠. 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유권자 시장을 다시 한번 내가 삐집고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을 아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저런 사진도 준비해서 네. 올린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게 추석이라는 게 아직 좀 시간은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저 사진을 올렸다는 것은 조금은 흐트러진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을 다시 그렇지. 어필해서 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계자다. 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서 야권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후계자는 무슨 후계자입니까? 뭐 한때 신사라고 불렸던 사람인데요. 이제 누더기 양복 다 입고 다니면서 일종의 이제 정치적 구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좀 안쓰러워 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거를 이렇게 버젓이 올린다고 하는 건 그런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선 참 보기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만나러 온 사람을 내치기 좀 그렇잖아요. 네. 자기가 재임 중에 제일 오랫동안 또 총리를 맡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 뭐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지 마. 이제 뭐 당신은 만나기 싫어 이렇게 말하기도 너무 야박하니까 만나줬겠죠. 근데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진 공개하면서 내가 무슨 추석 인사를 가니 어쩌니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정치적 의도, 문어게인 얘기하셨고 정치적 계산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게 시점이 추석이잖아요. 추석에는 대부분 이제 뭐 선거나 그런 거 앞두고서 가족끼리 얘기하는 중요한 시점인데 보면 호남 러브콜, 호남의 결집이나 러브콜 받기 위해 지방선거를 위해서 포석으로 이게 정치적 계산으로 이게 만들어진 그런 만남이라고 좀 이해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에서 출마를 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뭐 지방선거도 목표가 되겠지만은 어떻게 하든 좀 지지세를 다시 결집시켜서 뭔가 정치적인 활로를 모색하는 게 아닌가. 지금이 이제 조국 혁신당이 좀 약화됐을 때가 그 기회로 본 것 같아요. 민주당의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 그룹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좀 내가 활로를 모색해 보겠다. 어떻게 보면은 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물귀신 작정이 아닌가. 물귀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어게인 얘기 저쪽에서 윤어게인이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문어게인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와요. 문어게인이고 조국 혁신당과 새미래민주당의 어떠한 결합, 결집. 그래서 조국 혁신당과 새미래민주당 결합하면은 새미래혁신당.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좀 심한 표현으로 구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친문계 쪽에서도 버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재단 상임고문직에서도 제명되고 그다음에 네. 사의제에서도 상임고문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 사실상 제명되다시피 한 거잖아요. 다 네.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문계에서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된 거죠. 된 건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걸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2년 대선 치를 때 내가 나갔더라면 윤석열을 내가 이겼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을 내가 이겼다면 그 이후에 그 내란 국면도 없었을 것이다. 네. 결국은 나의 기회를 이재명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사단이 벌어졌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일종의 적개심 같은 걸 이재명 대통령한테 갖고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걸 한 차원 넘어서는 감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일종의 나 서울대 법대야 뭐 이런 우월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고생하면서 나도 10남매에 있는 집안에서 굉장히 힘들게 컸고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이 봉화에 있는데 안동에 있는 데서 화전민 출신으로 같이 컸고 같이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정치적 경륜도 많고 나도 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인데 결국은 나는 부당하게 일종의 그 이낙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팬덤이나 이런데 저 사람은 그런 걸 잘 이용했고 나는 이용하지 못했어. 나는 신사였고 품격 있었어. 엄중이었어.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이전에 있었던 지금의 현실의 어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세상이 날 뭐라고 공격하더라도 자기는 이게 윤석열 사고방식하고 좀 비슷한데요. 나는 여기에 핍박받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거죠. 네, 뭐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총 한 명은 총리였고 한 명은 검찰총장이었으니까 뭐 통한다고 좀 봐야 되나 그렇게 싶긴 하네요. 근데 지금 퇴임하면서 좀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진 소동 나고 참 마음이 시끌벅적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이제 우리 법사위원장 매를 들 땐 좀 들어야 어른 아니겠냐 이런 말했거든요.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맞득지 않아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법무부 장관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고 또 마지막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먼저 사임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아마 아쉬운 점도 많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뭐 각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좀 답답함을 호소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랜 기간 같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가지고 네. 서로를 비난하고 네. 분열하면 네. 우리가 저 막강한 기득권 세력과 싸워서 그렇죠. 우리가 버텨낼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 뭐 대도시를 떠나서 양산에서 응거하다시피 하고 계신 분인데 정치인들이 이분을 찾아가 가지고 이슈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퇴임한 대통령이 고향 내려가서 저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네. 뭐 그것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네.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좀 이용하고 뭐 예의 없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정치적 잔소리를 쓸 만큼 이렇게 망가졌나. 저도 예전에 문재인 정권 총리 때 굉장히 응원하고 네. 지지를 많이 했던 네. 그런 정치인이셨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낙연 상임고문 그리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역시 안 변한다, 안 바뀐다. 이재명 대통령 꾸준히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머시 스나이더에 져서 폭정을 소개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말도 있어요. 그 겨냥한 거죠. 겨냥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폭정이란 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뭐 SNS에 글을 올렸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네. 봤더니 네. 그러니까 폭정이란 책 안에 20세기의 20가지 교훈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예전에 읽었던 게 기억이 나서 책을 들고 왔어요. 이렇게. 이게 안 읽어본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낙연 고문의 얘기가 사실이구나. 이게 일종의 이제 이재명식 정치를 경고하는 책이구나 이렇게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네.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일부러 갖고 나왔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읽은 책이라서 다시 제가 들춰보면서 어제 밤에 급하게 쭉 다시 읽어봤어요. 네. 이거 별로 두껍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했고 또 이용하고 싶은 부분만 이용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책은 이제 역사학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쓴 사람이 네. 티머시 스나이더는 예일대 교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일종의 이제 히틀러 나치 그 얘기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종의 국가주의를 경고하는 책인데요. 책의 주요한 내용은 이 사람이 받았던 충격은 뭐였냐면은 트럼프식 정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트럼프라고 하는 거짓말쟁이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그가 말하는 체제가 국가주의더라. 근데 과거에 보니까 뭐 히틀러가 했던 나치 통치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주의 체제였고 그 네. 이후에 뭐 전제 정치가 공산주의에 있기도 했고 네. 그런 것들 체제를 바라보니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SNS 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예측 복종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네. 1933년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을 한 다음에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장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치가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막 소요를 일으켜요.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소요 일으키는 것에 오스트리아 사람이 가담하는 것도 가담하는 거지만 유대인들이 막 공격을 당하는데 저항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막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인재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네. 복종해가지고 네. 스스로 저항을 포기해버리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네. 그러면서 끝까지 저항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황을 뒤집어 보죠. 아까 김문수 후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낙연 고문이 지난번에 이 계엄 국면에서 무슨 일을 했죠? 내란 일으켰을 때 독재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때 뭔 저항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김문수랑 공동정부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그렇죠. 12.3 내란 때는 뭐 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런 존재가 없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지지 선언.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불편하고 불쾌했다가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 아니 그러니까 국가주의를 하려고 하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고 네. 근데 거기에 저항을 했고 저항하는데 자긴 침묵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게 이 책에 보면 19번째, 20번째 일종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네네. 애국자가 되라. 최대한 용기를 내라.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일종의 민주공화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나는 애국자가 되기 위해서 저항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웃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포퓰리즘에 대한 경고의 책인데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시스템을 민주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독재를 시도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 세력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네. 그걸 저항하고 거기에 동조했던 이른바 사법부나 이런 데 경고하고 이러는 세력한테 너네들이 오히려 국가주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 나는 애국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들한테 이재명 대통령한테 난 저항할 거야. 난 애국자야. 이 정신 승리 아니고 뭐예요? 이 네. 책을 지금 엉뚱하게 이용하면서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신 승리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193석이나 가진 정당이 대통령까지 갖게 된다면 그 누구도 견제하지 못합니다. 총리님, 지금 저희가 9시까지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예. 저거 보면서도 지금 뭐 열받는데 뭐냐면 자기가 총리였을 때 민주당이 몇 석이었어요? 180석 그러니까요. 그때 대통령 누구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그때도 독재했네. 그때도 독재하려고 했었네.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제 독재. 그때 국정이 2인자였구만. 네. 독재했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정치 구도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괴물에게 독재라고 하고 괴물이라 칭하고 있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 보고 계신데 괴물 독재의 길 선택했다고 이런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주당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정말 이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당내 선거를 했으면 경선에서 이기거나 질 수가 있잖아요. 또 경선은 계속합니다. 선거도 거의 뭐 매해 있어요. 당내 선거에서 승복을 해야죠. 네. 아니 그거잖아요. 경선의 전제는 승복하고 그쵸. 우리가 하나된 힘으로 맞아요. 정권을 만들든 후보를 만들든 민주당이라는 원팀으로 선거에 나가서 이기는 게 목적인데 아쉽게도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승복을 제대로 했습니까? 안 그 했습니다. 측근들이 승복을 했습니까? 승복을 안 해갖고 결국은 민주당이 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당내 경선에 있어서 금도가 있다.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같은 당의 동료를 마치 적처럼 그냥 있는 자료 없는 자료 의혹이 있는 자료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의혹 제기하고 마치 윤석열이 저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캐비넷 정보로 정말 경쟁자를 파멸시킬 때까지 그렇게 경쟁해서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당인으로서 저는 굉장히 금도를 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왜 남 탓을 합니까? 그렇죠. 본인이 모자라서 경선에서 진 것이고 이게 본인을 키워주고 그동안 정말 정치적으로 밀어준 선거에 질 수도 있잖아요. 경선에서. 근데 그 많은 당원들을 왜 그렇게까지 배신하고 정말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갈 선을 많이 넘어가신 분이다. 아니 그런데 또 이제 와가지고 조국 혁신당 좀 흔들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빠르로 사진 올리고 네. 이런 게 정말 너무 얄팍하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비애감이죠. 뭐 저런 사람을 갖다가 광역단체장을 만들어주고 진짜 다선 의원에 총리까지 임명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원을 들여서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민주당한테 이런 행태를 끝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행태 저는 뭐 후배 정치인으로서 절대 배우지 말고 우리 당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대상이다.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맞습니다. 네, 이낙연 상임고문이 SNS에 그 폭정이라는 책을 올리면서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유를 해체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숨죽이게 하고 헌정기관의 독립성을 억누르는 권력자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고 하더라.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법부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하고 맥락이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걸 네,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가 사법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언제입니까? 언제였었던 것 같으세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법장악 저지 특위 연석회의 열어가지고 한 말이에요. 역시 역사는 반복되네요. 그때 총리가 아마 이낙연이었을걸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요구하면 사법장악 시도가 있는 거고 네.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 그만두라고 하면 그러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였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뭐가 달라요?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죠.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 게 네. 이거 제가 어젯밤에 이낙연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막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읽었던 책을 다 뒤집어가지고 갖고 나왔는데 이낙연의 약속이라고 2002년 대선 출마 대비용으로 네. 만든 책이 있어요. 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거기에 보면 이게 일종의 문답식으로 대담집으로 구성을 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둘 중에 어느 것이 상위 개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자가. 그랬더니 이낙연 고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가 상위다. 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이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 법의 행사가 선택적이며 위협적인 것이 되고 법을 왜곡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는 위험이 따른다. 법의 과잉 지배를 초래하기 쉽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력을 잃게 만든다. 천하를 통일했던 진나라가 강력한 법적 통치 때문에 15년 만에 망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구절이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사법부가 내란에 대해서 사법부 수장이라고 하는 대법 원장이 네. 내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네. 내란 국면에서 그걸 어떻게든 국민들이 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전압으로 끌고 가가지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을 하고 개입을 했죠. 선거 개입을. 그래서 대통령 그쵸. 후보를 바꾸려고 했죠. 유력한 후보를. 그럼 이낙연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국회가 통제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네. 이 얘기가? 근데 거꾸로 지금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며요? 지금 정부가. 사람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거를 이낙연 고문이 이 장면을 보기를 원해요.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으면 다른 논리 끌고 와가지고 비판하길 바라요. 자기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고.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 참 뭐 가까이만 보면은 대장동부터 경선 때 대장동 해가지고 20대 대선 정말 많이 힘들었죠. 내부 총질로 그때 수박 얘기도 나왔고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뭐 온갖 참사라던가 폐악질들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방고도 안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을 필사적으로 막고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정치 생명 끝내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는데 전반적인 이낙연 고문의 정치 행보를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완전 망한 거죠. 망했는데 사실 이제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저희가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은 뭐 화천 대유가 뭔지 대장동에서 무슨 사업자가 들어갔는지
이재명 대선 캠프는 전혀 아는 게 없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네. 뭐가 언론에서 맨날 터지긴 하는데 저희가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얼마 벌고 얼마 투자하고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50억 클럽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흥청망청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관련자가 없으니까. 근데 계속 뭐가 관련이 그냥 터지고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뭔가 하나은행이라는 그런 뭐라 그러죠? 이 겉면으로 내세우는 그 네. 회사를 네, 네. 뭐 세워가지고 네, 네. 사업을 수주한 이후에 페이퍼 컴퍼니 얘기하시는 거죠. 뭐 네네. 우리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인 줄 알았지 네네. 화천대유는 그때 처음 들어본 거예요. 뭐 화천대유가 뭘 이렇게 저기 뭐야 입찰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네. 뭐 하나은행이 했으니까 뭐 큰 회사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은행 뒤에 화천대유가 있었고 화천대유 뒤에 김만배가 있고 남욱이 있고 거기에 뭐 유동규가 결탁이 된 상황이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갖고 들어와서 사업권을 떼난 다음에 성남시에서도 많은 돈을 가져갔지만 이 사람들도 많은 돈을 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50억 클럽이니 뭐니 흥청망청 그 배당금을 지출하고 썼을 때 아마도 금융정보분석원 FIU로 뭔가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 사람들이 뭐 일단 언론사 기자하고 이런 변호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흥청망청 쓰니까 검찰에서도 일정 부분 내사가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러한 정보를 이낙연의 최측근이라는 남평호 씨가 네. 어떻게 접근을 하고 받아서 정말 이름도 없는 뭐 굉장히 지역에 있는 작은 규모의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이게 완전 공작 같은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작은 언론사에 나와서 화천대유라고 나왔길래 이게 뭔 얘기인가 싶었어요. 뭐 이게 뭐 중국 회사도 아니고 뭔가.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일파만파 커지면서 마치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와 뭔가 상관이 있는 쪽 알고 봤더니 뭐 곽상도 뭐 다른 사람들이 50억 클럽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쪽 인사는 하나도 돈을 받은 사람이 없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FIU하고 내사 정보가 어떻게 남평호에게 전달이 됐나. 저는 그 부분도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하나도 규명된 게 없습니다. 그 대장동 관련해서도 많은 이재명 이제 대통령의 재판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그 비판과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폐악질할 때 그냥 침묵을 지키셨고 어떤 분들은 이게 본인의 퇴임 후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침묵한 거 아니냐. 최근에는 조국 사면하라고 압박 넣고 또 엊그제는 이낙연 만나고 이런 행보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고구마 같죠. 고구마 같다. 네, 정치도 고구마스럽게 했고요. 그러니까 되게 원칙주의자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정치인에 조금 어리지 않았던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과단성 있게 해야 될 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이제 따지는 모습들 보였고요. 물론 그걸 이제 일종의 자제, 관용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을 하고 또 지금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실망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결단할 때 있으면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잖아요. 네. 사실은. 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기 보장되어 있는 자리인데 그거 하라 마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 뭐 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대통령의 정치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실망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퇴임한 사람인데 퇴임한 사람 자꾸 뒤통수에다가 욕하는 거 별로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직접 그렇게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그냥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생각들을 하고 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알 정도의 위치거든요. 네. 그 정도의 정치적 경륜이 있기 때문에 네.
이낙연 상임고문 같은 사람이 와서 만나면 뭐 나중에 와서 나를 이용해 먹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하면 미리 좀 단도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겠나. 앞으로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 그러니까 그 상임고문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DJ와 함께 정치했던 동계동계 일부 인사들이 그 이후에 일종의 권력의 단물을 먹기 위해서 정말 추하게 생을 마감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네. 이낙연이란 사람도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저는 한때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고 최장수 총리라고 하는 타이틀도 달고 있었고 또 그 나름대로 호감을 가졌던 국민들도 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모습들은 그냥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 생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앞으로 쭉 정치를 좀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를 계속 이렇게 맞춰가는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점점 자기는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아까 구걸이라는 표현까지 쓴 건데 네. 좀 그러지 않길 바라요. 그러니까 조용히 좀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네. 호남에서도 이미 다 호남 민심이 다 판단했거든요. 그렇죠. 다시 정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 밑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그래서 착각하면서 나는 아직도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추하게 정치 인생 마감하게 된다. 그러지 마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이낙연의 평가는 끝이다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향후 추세 좀 보고요. 마지막 질문 두 분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 조국의 당이죠. 바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낙연 상임고문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손잡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거 뭐 왕자의 다툼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조국과 이낙연의 왕자 게임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러한 뜻을 좀 간파한 게 아닌가. 조국 혁신당이 좀 흔들릴 때 그 틈을 노리고 그쪽 유권자를 뭔가 포섭하고 그 지지세를 본인들이 흡수하기 위해서 움직인 걸로 보고 아마도 좀 견제 차원에서 그런 사진을 올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사진의 의도가 뭘까요? 글쎄 그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존재감이 부각된 거잖아요. 네.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과 함께했던 동조세력과 같이 공동정부를 꾸리려고 시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걸 한 컷의 사진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찌 보면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커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조국혁신당의 지금 뭐 앞으로의 길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계속 윤석열만 얘기하거나 내란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결국 권력은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뭐 당의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 정리하는 것도 정리하는 거고 조국 그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 국민들한테 조국혁신당이 이래서 필요합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사적 이익만 지금 갖고 가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반사적 이익에 대한 자기 감정의 표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 정말 마지막인데 이거는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비대위 체제 출범했고 이제 피해자 이름 언급하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문제는 가해자가 뭐 성추행, 뭐 성 그런 발언들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지금 조국혁신당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매우 부적절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한겨레신문 기자실부터 봤기 때문에 뭐 험한 얘기 개인적으로 아시는 사이. 그렇죠. 네.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정치적 감각이 없나 이런 좀 안타까움도 들고요. 왜 이런 사태에 휘말렸나 개인적 행동이 어떻게 됐길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간 거잖아요. 조국혁신당으로 갔을 네. 때도 좀 놀랍기도 했지만 그럼 거기 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또 더군다나 성비위 문제가 이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당에서 수습하려고 하는 거 와중에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수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해결이 오히려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가버리면 자기의 정치적 미래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나. 이제는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밖에 남지 않은, 그러니까 나의 결백함을 입증해야 되는 단계까지 궁색한 처지로 내몰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보엽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에서 입건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본인 말처럼 정말 아무런 혐의점이 없으면 경찰에서 수사를 왜 하겠습니까? 입건됐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조국 혁신당에서 또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과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가름하고 싶고요. 뭐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 어제 조국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과도 하시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호한 그러한 발언 이런 것만 있지 네.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김보엽 전 대변인만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당의 인사관리를 한 전 사무총장이 그 술집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계약직 3개월. 이게 그냥 일반 회사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계약 기간이 굉장히 짧은 사람을 그런 술집에서 단둘이 면접 본다는 것 자체가 뭔가 계약 기간이나 정규직 전환을 가지고 횡포를 부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성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당에서 그렇게 당 사무원을 뽑아도 됩니까? 그리고 2차 가해를 가하고 뭔가 사건을 덮으려고 한 뭐 녹음한 행위에 대해서 뭔가 좀 이런 부분도 있고 뭔가 2차 가해를 한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제재나 조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조사해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피해자 이름 언급은 안 했지만 2차, 3차, 4차, 5차 가해에 대한 그런 확실한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그 특집에 두 분의 귀한 전문가분들 김지호 대변인님, 김성환 평론가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